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드디어 떨어지는 걸까요? 최근 집값 하락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라산 같은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집을 파는 분들도 사는 분들도 혼란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두선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집값이, 서울 아파트값이 정말 떨어지는 건가? 최근 많은 신호, 지표들은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재문 소장님, 실제 지표들 어떻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 6월까지 이제 6월은 이제 잠정적인 추계지만요. 예. 6월까지의 어떤 매매 가격 변동률로 보면 상당히 미미하지만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예. 수도권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0.29% 정도 이제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서울이 이제 마이너스 0.12. 그다음에 경기가 마이너스 0.38%, 그다음에 인천이 마이너스 0.29% 정도가 되니까 이제 작년에 상당히 그 가격 상승하던 그 모습들이 네. 지금은 이제 보합 내지는 이제 조금 시장의 관망세가 있어지면서 가격에 약간 미미하지만 약간의 이제 변동폭이 있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그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전체적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선규 박사님 보시기에도 많은 지표들이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네, 지표들은 지금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요. 예. 이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매주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는 전국 아파트 가격의 어떤 변화율을 보면은 실제 그 변화폭 자체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0.01%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수도권 경우에도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0.01%이기 때문에 물론 약세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약보합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올해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 아파트값 누적,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의 누적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강북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승폭이 이제 하락폭이 좀 큰 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체로 한국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보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북의 경우에는 0.5% 누적해서 지금까지의 그 누적률 변동률 자체는 0.5%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큰 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강북의 경우에는 중랑구라든지 용산구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가 참 많았었죠. 네. 그 두 가지 곳하고 강남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서초구, 강남구, 그다음에 이제 그 동작구와 양천구 이런 뭐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그 강남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에 가지고 집중이 되는 그런 것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상승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간 이달 들어서 올 들어 전체적으로 아직도 상승률로 누적된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사실 이 구 단위로 본다면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는 여전히 좀 상승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부분들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한켠에서 매물이 많이 이제 누적이 되고 있다, 축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래 자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 하락세로 어느 정도 약세 분위기로 이제 바뀐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래량이 극히 미미한, 즉 전월 동기 대비해서 본다면 약 한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약세 자체를 하나의 시장의 완연한 흐름으로 보기에는 다소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오르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강남구 서울 삼성동 아파트 값이 뭐 한 달 새 7억이 떨어졌다. 또 송파구 잠실동은
한 달 새, 뭐 4억이 떨어졌다. 그럼 강남도 지금 뚜렷하게 떨어진다는 지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두성교 교수는 서초구는 좀 오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뭐 7억이 떨어졌다라는 거래는 이제 뭐 어떤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정상적인 거래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당사자 간의 어떤 직접적인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어떤 증여라든지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예.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례적인 어떤 예외적인 어떤 거래 형태라고 좀 예외적인 보여지고요. 것 같다. 아직 예. 그것이 이제 7억 정도가 떨어질 만큼 어떤 강남 시장이 그렇게 약세를 지금 보이는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아까 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래량이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어떤 가격의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본질적인 의문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앞으로 거래량이 더 줄어들게 된다라면 그것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 역할은 할 거라고 이제 분명히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했던 어떤 실질적으로 실거래 사례들을 이렇게 몇 군데를 쳐다보면 송파하고 잠실동 같은 경우도 한 26억 정도 가던 것이 이제 22억 정도 한 4억 정도 떨어진 예. 어떤 그런 거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생기는 그 거래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급매물로 나와서 거래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2, 3억씩 떨어진 어떤 사례들이 보여주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에 상당히 지금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매물이 나와 많다. 매물이 이제 한 6만 3천 건 정도 되니까 서울 아파트가 매물. 아파트가 예.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 또한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물이 서울 아파트 나와 있는 게 팔려고 나와 있는 게 6만 3천 건으로 많이 늘어나 있다. 그러니까 가격 하방 압력이 될 거다 이런 건데. 그럼 두 박사님 그러면 아까 서초 용산이 여전히 상승한 상태로 돼 있으면 무슨 서울에서도 지역별 차등화, 양극화 이런 게 조금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래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적은 데다가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즉 매물이 축적되고 있는 어떤 부동산, 즉 해당되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주택 가격을 온전하게 내 자금을 가지고 사실은 주택을 구입하기가 우리 그 서민의 경우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사실 원래 이제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대출 규제는 여전히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서민 대상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약세로 되고 있고 매물이 축적되는 건 분명한데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 초고가라든지 또는 아주 큰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라든지 또는 서초나 강남구에서 굉장히 가격의 신고가를 사실 기록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용산구 같은 경우는 한남 더 힐이라든지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십억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상승 금액만 수십억. 그렇죠. 워낙 비싼 곳이니까. 워낙 비싼 곳인데 그 상승폭 자체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기 힘든 정도의 큰 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시중에 여러 가지 그 거래 심리가 분명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편에서는 초대형 혹은 그 초고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자금이 모아지고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약세로 간다, 일방적으로 간다 이런 모양보다는 상당히 그 고가의 아파트들 나름대로 리그가 생기고 있고 또 서민들을 대상하는 아파트로 나누어지는 양극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서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중에 초고가를 구입할 만한 정도로 지금 시중의 유동성은
굉장히 아직도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약 지금 3,500조 이상, 3,600조 사이에 아주 지금 그 거대한 자금들이 유동성이, 시중에 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이 양극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남더 힐, 나인원 한남 같이 초고가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큰 관심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일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매물이 지금 많은 게 좀 평수가 적은 아파트들이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예, 중저가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많이 매물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고가 아파트들은 그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세금 감당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어떤 그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랬을 때 이 중고가 아파트들의 어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예.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작년 이제 6월서부터 12월까지,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서울의 이제 거래량이 1,000건에서 2,000건 그 사이로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예.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올해 이제 2022년 들어와서 1월부터 이제 6월은 이제 잠정적인 추계지만 그거를 따져 본다라면 6,600에서 한 6,700 정도 거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한 2만 건에서 이제 6천 건 정도 됐다 그러면 거래량이 한 3분의 1 토막으로 낮다라는 거래 거죠. 절벽 수준. 예, 네. 그러면 시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죠. 예. 자, 이제 거래량이 시장에 이제 뭐 그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든 아니면 시장 상황이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이제 매물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장에 서울에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한 6만 3천 호 정도 공급이 있다라면 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이 떨어진 거래가 있고 3억이 떨어진 거래가 있다라면 과거 같았으면 벌써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그 집을 잡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자산 시장에 있어서 거품을 유발하거나 투기적 가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이제 마지노선이 이제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매물 수가 예. 지금은 6만 3천 건 정도 되지만 다음 달에 뭐 예를 들어서 6만 8천 건이다 7만 건이 됐는데 거래량이 점점 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이제 뭐 누구나가 웬만큼 예측하고 계시듯이 한 7월 정도 되면 6월엔 금통위가 없으니까 7월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가 된다 그랬을 땐 심리적으로 저는 더 위축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초고가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들만의 리그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 특히 이제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주택의 어떤 가격 흐름이 확연하게 이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말고 7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게 확실하니까 현재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매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아까 6만 3천 개 예. 정도요? 그러면 매물이 많으니까 공급이 좀 많아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매물이 많다는 그런 시중에 이제 기존 주택들이 네. 많이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거니까 그것도 한편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본다면 하나의 공급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바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관심이 대단히 많죠. 신규 분양. 예, 저렴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주택으로서 예. 신규의 이제 물량 부분들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현재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거래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 물량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현재 5월까지 정도 해서 본다면은 정부가 예상했던 당초 예정 분양 물량의 예. 한 40%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40%밖에 안 됐다. 예.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서울의 완성된 주택 입주 물량
예. 입주 물량이 지금 작년에 그 경우에는 약 4만 호를 상회했었는데 예. 올해 경우에는 2만 5천 호 내외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규 물량으로서 시장에서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기존 주택의 매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본다면 물량 부분에서 수급의 불균형,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소 많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서 이제 조금 뭐 가격 문제라든지 그런 쪽만 이야기했지만 네. 지금 시장 내에서는 양극화 속에 또 호재가 있는 곳들에 있어서는 네. 여전히 시장이 어떤 에너지를 조금씩 다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원래 그 4월 달에 마감되기로 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압구정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목동 아파트라든지 지구라든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요 네 군데를 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을 했습니다. 다시 1년씩 연장을 연장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연장을 했다는 사실은 해당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 가능성들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된 것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신고 대상이 이전보다 대지 면적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신고 대상이 더 많아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아주 작은 규모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네. 여전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도 호재가 있는 곳에 대한 주택 가격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근데 오를 걸 제가 걱정을 한다. 생각했을 때는 예. 이제 우리가 공급, 그러니까 주택 경기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질 때에는 우리가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막 견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네. 억제하기 위해서. 자, 억제를 하게 되면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네. 이제 상당히 강화가 됐을 때 많은 이제 언론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때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매물 잠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그렇죠. 했던 그런 상황이죠. 네.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셨냐면 신축도 공급이지만 구축은 시장에 나오게끔 했을 때 그거는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서울에 아까 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 공급은 쉽게 해서 신규 주택은 조금 이제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네, 분양이 현재 시장에 계획보다 줄고. 매물이 한 6만 3천 건 정도 있다라는 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구축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올드한 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준공하고서 10년이라든지 15년 아니면 5년 된 주택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여도가 저는 이제 여러 사이트로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뭐 용산 호재다 아니면 뭐 어디 지역에서 호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호재가 있는 지역의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과거처럼 증가했거나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서울에 있었던 3월 달의 거래량, 4월 달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한 200~300건 정도 증가한 것이 과연 이것이 호재가 진짜 시장에 반영이 돼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이 과거와 같은 다시 랠리가 할 수 있겠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신규 분양 우리 도 박사님 말씀대로 계획보다 40%밖에 안 되고 입주는 뭐 원래 올해가 적을 건데 네. 그러나 기존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금 6만 3천 채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 공급이 정말 계속 부족하냐는 분야에 대해서 좀 논란이 앞으로 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기존에,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물량들이 이전보다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세가 지금 제대로 안 따르고 있는 것은 향후 시장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굉장히 매수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어떤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함께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걸 갖다가 구입 시기 자체를 조금 유연하게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주택이 이렇게 매물로 많이 나왔을 때 아까 거래량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대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주택이 매물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지금이 충분히 구입 시기라는 판단이 있더라도 실제 구입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임대차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8월 경도에 임대차 시장에서 굉장히 파국이 예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려를 좀 하십니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두 가지가 두 가지로 7월 해서 말에 끝납니다. 네, 다시 이제. 그래서 지금 새롭게 갱신하는 갱신해야 어떤 되는데. 그 주택의 경우에서는 아마 임대 가격, 임대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기존 주택의 거래와 관련해서 매물로 내놓는 어떤 주택들도 지금 아마 추가적으로 증가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세입, 즉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즉 매수자가 직접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거래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사람에게만 관심을 둘 수 있다 하는 부분들도 전체적인 어떤 주택 거래 자체를 굉장히 탄력성을 잃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기왕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만료가 다가오니까 우리 이재무 소장님 전세 대란을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도 조금 있다는 걱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소비자들의 어떤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8월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이미 행사한 세입자가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가졌던 이중 전세 가격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사전에 시장에 선반영이 되겠죠. 지금 6월 중순입니다. 네. 6월 중순이라는 얘기는 8월 이후에 특히 이제 8월, 9월, 10월 요 기간에 있으신 세입자들은 집을 이전에 구해야 했던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KB 지수 수급 지수를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당히 안정된 걸로 지금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죠. 현재는 안정돼 안정된 있다. 걸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인 통계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놓고 봤을 때 전세 가격 변동률이 2022년 상반기에 놓고 봤을 때 수도권이 마이너스 0.50 정도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8월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거나 그걸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주택 전세 가격은 지금부터 막 이 요동을 쳐야 되거든요. 그 요동을 치게 되면 그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어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택 수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세 수급 지수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중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폭등 조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 뭐 8월, 9월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서 전세 시장이 요동을 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좀 저는 들지 않고 있거든요. 전세 시장 현재로서 안정돼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보합 또는 하락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2년 전에 비교하면 전세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올랐습니다.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분들 전세 자금 더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심각하지 않겠어요? 심각하죠.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도 지금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의 또 추가 상승되는 부분을 갖다가 대출 받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요. 대출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금리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전세 시장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답보 상태를 가져왔는데 이번 주부터 상승으로 반등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전세값이? 그래서 전세 보증금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2020년도에 7월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에 어떤 파국을 초래를 했던 그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의 어떤 변동 부분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당수의 어떤 분들도 지금 우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만일에 이게 잠잠하면 그보다 뭐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 쪽으로 가지 않는 분들은 대개 아마도 대기 매수세로서 어떤 전세 시장 자체에 머물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본격적인 의사결정 자체를 내가 전세로 있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순간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보다는 아마 수급 상황에 있어서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전세 시장의 어떤 양상이 그 과열 현상이라든지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박사님은 이제 전월세 시장 이번 주부터 상당히 이게 오르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데 정부가 왜 국토교통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 주거비 완화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전월세 뭐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전월세 대책? 그러니까 일단 뭐 임대차법을 개정을 해서 어떤 이중 전세 가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착한 임대인들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다시 연장 계약을 한 그 임대인에게는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개선 방향은 있을 것 같은데 예. 본질적으로 이제 세입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쳐다본다라면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상당폭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 상당폭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집값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불안 요인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란다 그래서 덥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가계 경제가 너무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경우 중에 상당 부분은 뭐냐면 자발적 월세도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가 높아서 자발적으로 월세를 예, 자발적으로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보증금 띄게 되면 뭐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전세금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수요들에 의해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상당히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간 것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뭐 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70% 정도 증가된 지금 이자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 경제도 상당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거를 저는 인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 가격 변동 요인이 이 폭등이라든지 이런 혼선이 오지 않게끔 정도의 수준에서 저는 임대차 3법이 수정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설프게 임대차 3법을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또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택 가격도 쉽게 얘기해서 변동을 올 수도 있고 전세 가격도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나 과거 정부나 주택 가격 인상과 전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 다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값을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명제를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가 아마 고민이 당겨서 조만간 발표되지 않겠어요? 네, 전월세 대책 나온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아까 이게 이제 늘어난 올라간 전세금을 대출을 못 받으니까 네. 세입자 대출 한도를 좀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올라간 전세자금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이자가 높아서 올려줘도 못 빌린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또 정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차 3법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지만 그 포개 논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 쪽에서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임대차 3법의 개정에 호응할지 여부도 사실은 지금 불확실한 상황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 매매 시장에 있어서 가격 변동 지금의 약세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입 시기 자체를 어떤 주택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택 구입 시기를 지금 당장 지금 볼 때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 시장 자체에는 그 세입자 자체가 그 입주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선택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거죠. 당장에 있어 거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지금 전세 가격의 어떤 상승 가능성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월세를 반드시 끼고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를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예. 보조금 인상으로 해주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 부분 상승분만큼을 네. 월세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임대차 시장의 불안,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수요와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신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신규 공급 물량은 대체적으로 보면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전세나 월세 시장의 임대차 시장은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해야 되는 물량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향후에 아까 8월 달에 있어서 단순한 기존의 어떤 전월세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 자체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전월세 시장의 향후 불안을 점점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짧게 두 분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집값 하락 조정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대세 하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뭐 단기 조정이냐 좀 어떻게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세요? 저는 이제 7월, 8월 금통위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금통위의 결과 또 우리가 예측하고 있듯이 연말에 2%에서 2.75% 정도의 기존금리가 현실화가 된다 그랬을 땐 저는 대세 하락기라고 대세 하락기.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박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임기 초반을 제외하면 2004년도에 3.25에서 2007년도에 5%로 정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역대급으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5.25에서 2%로 사실 금리가 내렸는데도 예. 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다른 어떤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지금 건설 현장에 있어서 공급이 여의치 못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예. 임금비 등등에서 전반적으로 공급 자체의 속도가 굉장히 완화되고 느려지는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새로운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새로운 됩니다. 집 공급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점 네, 그걸 네, 좀 네. 걱정하시네요. 네. 네,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